여러분, 경계선 성격 장애라는 말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게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은 한 사람의 아주 강렬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내면을 함께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각은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시간, 그 정적을 깨는 아주 긴박한 순간이죠. 진아 씨가 민수 씨의 집 문 앞에 서 있어요. 이 장면 하나가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엄청난 감정의 소용돌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목에선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다친 게 아니에요. 진아 씨가 겪고 있는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극심한 마음의 고통이 몸 밖으로 터져나온 아주 선명한 신호인 거죠. 문 열어. 안 열면 여기서 죽을 거야. 이 말 그냥 하는 협박이 아니에요. 이건 버림받을 거라는, 내 존재 자체가 그냥 사라져버릴 것 같다는 그 깊은 공포에서 터져나온 정말 필사적인 외침인 겁니다. 최후 통첩이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절박하고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부터 경계선 성격 장애의 핵심적인 특징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혼란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이게 있습니다. 버림받는다는 것에 대한 정말 압도적인 두려움. 이건 그냥 좀 외롭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관계가 끝나는 걸 마치 내 생존이 끝나는 것처럼 생명의 위협으로 느끼는 그런 극심한 공포예요. 시간을 딱 12시간 전으로만 한번 돌려볼까요? 그때만 해도 진아 씨한테 민수 씨는 내 인생 최고의 남자였어요. 그런데 6시간 전, 회의 때문에 받지 못한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3시간 전, 부재중 전화가 50통이 넘어가자 그는 쓰레기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왜 날 버리는 거야? 라고 절규하고 있는 거죠. 방금 보신 이 엄청난 변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자, 여기서 뇌의 반응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보통은 지금 바쁜가 보네 하고 차분히 기다리잖아요. 하지만 경계선 성격 장애의 경우에는요, 뇌에 있는 위협 탐지 시스템이 너무 과하게 활성화돼서 전화를 안 받는다는 이 단순한 사실을 날 버리려 한다, 즉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공포가 타져 나오는 거죠. 이렇게 버림받을까봐 극심하게 두려워하는 건 또 다른 핵심 문제랑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진짜 나는 대체 누구지? 라는 질문으로 대표되는 아주 불안정한 정체성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 월요일에 진아 씨는 민수 씨와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아요.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사랑스럽고 좀 의존적인 여자친구의 모습. 그 순간에는 이게 진짜 진아 씨인 거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직장에 가서는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아주 냉철하고 유능한 전문가가 되어 있어요. 어제의 그 의존적인 모습은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없죠. 그러다가 주중엔 또 새로운 취미 모임에 나가요. 거기선 등산복을 입고 저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라고 말해요. 그 상황과 관계에 딱 맞춰서 또 다른 나를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역할을 정신없이 오가다가 혼자 남겨진 금요일 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극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수많은 가면들 뒤에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텅 빈 느낌, 고통스러운 공허함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진 분들한테는 각각의 모습이 그 순간에는 다 진짜 나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어떤 것도 진짜 나가 아닌 것 같은 아주 깊은 혼란과 공허함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딱 고정된 내가 없다는 느낌은 곧바로 통제 불가능한 감정의 기복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감정 조절 볼륨이 고장난 것처럼요. 감정이 역에서 순식간에 100으로 치솟았다가 또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이 견딜 수 없는 텅 빈 느낌과 불안을 아주 잠시라도 잊기 위해서 진아 씨는 충동적인 행동에 매달리게 돼요. 온라인 쇼핑으로 150만 원, 명품 베개에 180만 원. 이 모든 게 월급날 단 하루 만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 텅 빈 마음을 뭐라도 채워보려는 필사적인 시도지만 결국엔 자기 자신을 더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지죠.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 뒤에는 분리라고 하는 아주 핵심적인 방어 기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상을 딱 흑 아니면 백, 천사 아니면 악마, 이렇게 극단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민수 씨가 최고의 남자였다가 순식간에 쓰레기가 된 것. 이게 바로 이 분리의 아주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해 같은 행동은요, 단순히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마음의 고통을 차라리 눈에 보이는 몸의 고통으로 바꿔서 어떻게든 통제하고 살아남으려는 정말 필사적인 생존 전략인 겁니다. 그리고 그 위험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이 숫자가 보여줍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겪는 분들 중 약 10%가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는 그 사람의 성격이 못났거나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것. 회복으로 가는 길이 분명히 있는 치료 가능한 의학적인 질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공식적인 진단 기준인데요. 진아 씨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1번, 버림받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노력, 2번, 불안정한 대인관계, 4번, 충동성, 5번, 자해 행동 같은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었죠. 진단을 받으려면 이 9가지 중에 5가지만 해당되면 됩니다. 정말 다행인 점은요, 이 고통을 다룰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전문 치료법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다는 겁니다. 효과가 증명된 방법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은 이 통계가 증명해 줍니다. 연구를 보면요, 꾸준히 그리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경우에 최대 85%의 사람들이 증상이 아주 크게 좋아지는 걸 경험할 수 있다고 해요. 이건 회복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진아 씨의 이야기는 분명 고통의 기록이지만 동시에 희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질환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한 바로 이 시간이 주변의 누군가를 향한 오해와 낙인을 지지와 공감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은 바로 그 이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